오늘 오전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한때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초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던 KT 측은 초기 조사 결과 디도스 공격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갑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오후 대전, 세종, 충청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양강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서로의 배우자까지 거론하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모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식당, 카페 등의 이용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사망자 규모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등 이용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야구장 등 경기장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50% 관람이 가능해지고요. 유흥시설 등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초안이긴 합니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 내용이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정부가 조금 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 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병상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그리고 유행 수준 정도를 고려해 3단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개편 때는 생업시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현재 스토권은 밤 10시, 비스토권은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제한됩니다. 학원이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특히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한다면 일행이 같이 앉을 수도 있고요.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은 시간 제한은 없어지지만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도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 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고요. 3차 개편 때는 이런 제한마저 없어집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또 접종자만으로는 정원의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각종 행사도 다음 달부터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접종자와 검사 음성자만으로 구성하면 1차 개편에서는 500명 미만까지, 그리고 2차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한편 의료 체제는 위중증 환자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상은 중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 치료가 확대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90명으로 전날보다 233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9월 마지막 주 이후로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확산 규모는 4차 유행 초기인 7월 셋째 주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16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51, 경기 397, 인천 95명 등 수도권에서만 94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80.8%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었습니다.
어제는 휴일이라 백신 접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3,700여 명이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6,0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79.4%, 2차 70.1%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영장 청구율을 밝혔는데 이르면 내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예,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조금 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은 지난 주말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손준성 검사가 처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입건 당시에 적용됐던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대해 일부 오보도 있어서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다소 전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해 총선 전인 4월 3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라고 말해서 고발장 작성 등을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뒤로 미뤘던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해서 주거용 토지 취득을 대규모로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공직사퇴 시한이 12월 9일입니다. 이보다는 좀 한 달 빠른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지사직 유지하면서 선거운동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오늘 지사직을 사퇴했고 내일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이제 죄송하다 얘기와 함께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된 뒤에 그동안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 발표된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윤석열, 홍준표 양자 대결에서 다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택수 대표님, 네. 대장동 국감 종료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컨벤션 효과는 없었는데 이번 네. 주 국감을 잘 이제 방어했다는 그런 아마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대부분 횡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4자 구도건 아니면 양자 구도건 대략 한 3% 안팎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오를 수가 없었죠. 뭐 전두환 씨 논란, 그다음에 개 사과 논란 때문에 오르기는 어려웠고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 보였는데 당연히 조금 이제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컸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예. 그런 상황에서 오차 범위내긴 합니다만 자동답 방식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된 TBS KSY 조사 역시 자동답 방식이었는데 국감 효과를 본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대장동 국감의 정면 돌파 효과는 좀 있었다.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언론 속보들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검경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뭐 대선의 주요 변수로 끝까지 자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국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다시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 그리고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거라는 것도 이 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지지층이 흡수되고 진보층이 이제 추가 결집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중도층까지 흡수된 건 아닙니다. 이건 여전히 대장동 이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 중도층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중도층이 잠깐 지금 대기 중이에요. 대기 경선을 중이다. 앞두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상당히 높은데 이 홍준표일까 윤석열일까 윤석열일까 홍준표일까 좀 대기하는 것도 있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워낙 박빙인데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자 대결 구도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전해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인데요. 일요일인 어제 이재명, 이낙연 이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뭔가 두 분의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야 된다. 두 분이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포옹 장면이 나왔고요. 네. 근데 역할 관련해서는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 뭐 기존의 다자구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나왔던 그런 지지층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한테 가느냐. 지금 아까 3%포인트 안팎 지금 상승했다는 거는 아직 지지층이 이동 중이다. 근데 이제 아직 많이 덜 가지 왔다. 못했다. 네.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상임고문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지지층이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았고 또 지지난주였나요? 경선 끝난 다음에 경선 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앙금들이 다 풀리기 전까지는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 캠프의 회의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범위에 이 상위직을 맡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지지율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뭐 갑작스럽게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처럼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한 절반 이상 옮겨갔던 그런 컨벤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고 예. 오늘 이제 지사직을 사퇴했고 뭐 대통령과의 또 면담 일정도 있고 또 예비 후보도 등록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아, 점차적으로 이제 흡수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 어쨌든 어제 여전히 원팀은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예상보다는 일찍 침묵을 깼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난주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 자, 이 발언이 침묵을 깨는데 좀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을까요? 가장 큰 명분이죠. 가장 큰 명분이었다. 이 개 발언, 개 사과 파장 그리고 전두환 미아 발언이 없었다면은 조금 더 늦게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월화 수 정도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그래도 하루라도 더 서둘러서 만났던 것은 이 윤석열 후보의 파문에 대해서 자맹 중이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침묵을 깨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행세를 그만두고 내려와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면 그만큼 만나는 것 자체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징성은 있죠. 그렇지만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남 지지층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느냐? 여성과 60대 이상의 이낙연 후보 지지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석까지 있었냐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 중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하러 가겠다 이런 태도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경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는 좀 그렇죠. 강해졌네. 여성과 60대 이상의 이낙연 후보 지지층, 진보 성향이 있는 6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이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복지 구상을 받아들였다겠다는 했지만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철학도 좀 결합이 네. 돼야 됩니다. 정책도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까지 결합이 이루어져야 여성과 60대 이상 이낙연 후보 지지층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화학적 결합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대통령 지지율 뭐 임기 말에 40%를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도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좀 영향이 그렇죠. 더 커질까요? 11월 5일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도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예.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만큼 대통령 마케팅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의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의 후광을 입는 이른바 할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도층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지금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또 포용, 협치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도층과 결합되는 현상도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중요한 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누구냐?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은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40대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화이트 칼라를 흡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사무직 화이트 칼라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후보 선출까지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봤더니 뭐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이다 못해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세인 것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까지도 계속 TV 토론이 이어졌는데 TV 토론이 뭐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이 좀 심했던 네. TV 토론이었고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TV 토론 외에도 쌍방 진영 간에 열띤 뭐 흑색 선전에 가까운 그런 공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소폭 유일하게 올랐는데 지난주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1대1 무제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예. 유승민 후보가 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었었고 윤석열 후보는 수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 나왔던 전두환 씨 논란, 뭐 개사관 논란을 계속 유승민 후보가 공격을 했고요. 또 TV 토론 외에 SNS상에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뭐 딸과 같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조금 빠지고 유승민 후보는 조금 오른 측면이 있는데 네. 뭐 큰 폭의 변동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2강, 그다음에 1중 1약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4명 중에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전 충청 또 7차 TV 토론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계속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 50% 또 당원투표 50%인데 민심은 조금씩 예. 더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당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전히 TV 토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 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앞서서 지난주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뭐 사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자,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및 사과 방식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 이 여론을 물었더니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예상대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3분의 2 가량 네.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제 3분의 1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대략 지금 사자구도 또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정도만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다자구도 사자구도에서 지지율 하락의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3%포인트 안팎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뭐 유승민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된 TV 토론에서 이제 공방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내주쯤 아니면 이번 주 말이나 내주쯤 호남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예. 과연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여기에 좀 상황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일단 민심은 윤석열 후보한테 뭐 3%포인트라도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는 상황. 지금 이제 양측의 동률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향후에 윤석열 후보가 추가적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발언 관리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도 아마 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두환 발언 논란 관련해서 특히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데 어제는 부인들까지 소환됐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저기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많은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천 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회장이라는 의미는 돈 가지고 관리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지각시는 밖에 못 나오니까 우리 시비를 거는 거지. 네, 뭐 패밀리 비즈니스란 얘기도 나왔고요. 각 씨가 지금 검찰 소환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배종찬 소장님, 네. 경선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면 원팀 될 수 있을까요? 부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고충이 있을 거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지금 두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이잖아요. 부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선거를 뛰고 있는 대선 후보를 도와주는 부인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사실 적합하거나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원팀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홍준표 후보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 30대가 옮겨가기가 힘든 거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60대 이상이 또 옮겨가기 힘든 것이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가 또 옮겨가기 힘든 것이고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반문 정서가 홍준표 쪽으로 옮겨가기 힘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남아있는 토론에다가는 정책 대결을 해야죠. 앞서 우리가 1대1 가상 대결을 볼 때도 뒷심을 받아서 조금 지지율이 올라간 이재명 후보보다도 오히려 윤석열 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더 정체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책 대결을 해서 상생적인 지지율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방만 펼쳐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나가는 두 후보 지지율이 그런 떨어지는. 만큼요. 예. 이럴 때는 사실은 당대표가 나서서 한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가 주제를 더 상생적이고 정책 대결을 해달라고 주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이 전두환 발언 후폭풍이 지난주에 워낙 대형 이슈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보면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이긴 한데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보시면 모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이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 또 이제 호남에서 보면은 네. 5.6%포인트 상승을 해서 그 상승폭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전국에서의 지지율은 1.2%포인트 빠졌는데 호남에서 2.5%포인트, 오차 범위가 이제 지역으로 국한이 되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전두환 씨 논란은 또 이 뭐 개사가 논란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호남 민심에 굉장히 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호남에 있는 유권자분들은 분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하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지지율은 빠졌는데 또 영남권에서는 또 올랐어요. 이게 네. 사실 TK TV 토론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네. 받을 정도로 이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는 좀 오르고 또 호남에 있는 영남 출신의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양당 지지층이 모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결집을 한 네.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이 이슈가 양측에 아무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이슈인 만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11월 5일 최종 후보 확정하려고 하면 여론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다음 달 1일에서 2일이고요. 그리고 3,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 전화투표에다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일반 시민 여론조사 문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1대1 양자로 하느냐 사지선다로 하느냐. 홍준표 후보는 사지선다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양자 대결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중요한 그 문구군요. 이게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운명이 달려 있을 국민 정도로. 여론조사가 50%인데 예. 국민 여론조사가 그냥 본 경선에 올라 있는 4명의 후보의 경쟁력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1대1 가상 대결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1대1 가상 대결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비중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1대1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조금이라도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방법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지선다형은 전체 응답자니까 여기에는 네. 어떤 응답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역선택. 범여권 성향의 응답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들은 누굴 선택하냐면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유승민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이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에 네. 따라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좀처럼 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 최종 문구 조율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곧 결정은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유력 후보들 비호감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재명 60, 홍준표 59, 윤석열 62, 심상정 62, 안철수 72.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호감이 가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이 이제 양극화 현상이 선거 종반으로 가면 더 심해지고요. 유보층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실 인지도나 또 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보층, 중도층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전에는 조금 후보 간의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60% 그러니까요. 안팎, 많게는 70%까지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은 다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래서 TV 토론이 이른바 강화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비판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후보 진영 간의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정말 1% 2%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선 과정에서의 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지난 민주당도 0.29%포인트 때문에 아주 그렇죠. 극심한 다툼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이제 대표가 전례 없는 방식은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방식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난 2007년 대선 때 어떻게 물어봤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다음 네 사람 중 누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도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원희룡, 홍준표 또 공교롭게 네 분 네. 후보였었어요. 이 네 명 중에 누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대체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물어왔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도 아마 이쪽에 방점을 좀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말씀드린 대로 0.29%포인트 때문에 원팀이 안 됐던 민주당 전례를 보면 아주 치열하게 윤석열 캠프나 홍준표 캠프가 끝까지 핫바 싸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의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이 워낙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려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의식을 할 수밖에 조금 다른 없는 현상을 짚어보자면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후보들의 호감도 비호감도 봤습니다만은 뭐 누가 덜 비호감이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3지대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새로운 물결 신당 창당을 어제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제3에 있는 분들이 뭐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요. 또 심상정 대표도 계시고 또 그동안 정의당이나 심 대표께서 좋은 대안을 낸 것도 저희가 많이 참고할 것들이 많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도 기득권화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서로 간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고 뭐 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금 뭐 들어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 심상정 의원 모두 만날 수 있다. 연대 의지를 좀 남기는 이런 발언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네. 제3지대 확장성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한적이죠. 크진 않아요. 제한적이다. 그런데 작은 예. 거인입니다. 왜 작은 거인이냐? 김동연, 안철수가 묶였을 때 조금 더 확장되겠죠. 또 김동연, 심상정이 묶였을 때 조금 더 확장되는데 더 중요한 건 김동연,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두 사람의 지지층까지도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또 김동연 후보의 지지층까지 가져올 수 있냐?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는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근데 김동연 후보든 정의당 심상정 후보든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님 이들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결국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이 군소 후보, 제3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만큼이나 끌어올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작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 작은 거인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 판에서는 중요하지만 제3지대 후보가 홀로 부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해주셨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문수 유시민 대결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정말 박빙 승부였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투표 용지가 인쇄된 다음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때 무효표, 기권표를 합치면 사실 이 1, 2위 간 격차를 역전할 수도 있는 그래서 유시민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한 3%, 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들이 대략 3%포인트, 5%포인트 나오는데 이재명 혹은 국민의힘 후보 간에 이 접전이 예상이 되고 이번 선거도 한 3%, 5%포인트로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TN 현안 조사 잠깐 살펴볼 텐데요. 내년 대선까지 135일 남았는데 국민들이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부동산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양도세 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도 언급을 해서 이제 현안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양도세 개편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물었는데요. 완화해야 한다고 50.6.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14.2, 강화해야 한다가 23.6%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50% 이상 완화 의견이 이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작년 7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도세 부담을 올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혹은 민주당 지지 강도가 높은 40대 그다음에 또 진보층 여기서만 좀 팽팽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네. 나머지 뭐 보수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다른 40대 제외 연령층에서는 양도세 완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강화 취지하고 다르게 좀 규제 역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으로 좀 흡수되는 것 같다. 자, 여기 이런 여론조사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계신 곳이 오각 링입니다. 링에는 혼자밖에 없죠. 도와주는 분이 없습니다. (5.18과) 12.12만 빼면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는 잘했다.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일인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거하고 그게 왜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납니까? 이런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그 취지가 진위가 왜곡됐다. 네. 문제를 적재적소에 잘 쓰자 이런 이야기다. 네. 부산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비판을 받는 건 다 좋은데 적어도 유 후보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은 좀 그만하십시오. 심한 말씀이시고 아니 유 후보님이야말로 이틀 동안 사과를 안 하고 왜 늦게 사과를 하세요? 2017년 대선 때는 이런 소리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런 소리 하고. 잠깐만요. 의원님 2017년 대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자세하게 다 알 필요 없다. 만기 칠람할 필요 없다. 사람만 잘 쓰면 된다 이런데 실은 망언을 하고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진을 찍은 시점이 맞지도 않아요. 우리 당이 지난 30년 동안 호남을 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명백히 해당에 고까지만 하겠습니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대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소위 말하는 개가 저희 집에서 기르는 뿔이라는 강아지인데 유기견이고 제가 유기견 협회 회원입니다. 안락사 시킨다는 거를 또 데려와가지고 수차례 수술을 해서 또 후유증 치료를 하고 이렇게 가져가고 똑같은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동물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나셨는데요. 뭐라고? 윤석열 후보 뭐 대사과 얘기 나오고 당내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는 그런 것 자체는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향후 선대위원장 합류 시기나 이런 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아마 뭐 경선을 마치고 나면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으니까만은 어쨌든 뭐 경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야권 어떻게? 야권을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거는 뭐 본인의 느낌이 그런 거고 그거는 저 11월 5일 날 경과를 해봐야지. 네. 네,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 물질을 검색해서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자,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에 이번 사건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잇따랐었는데요. 경찰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동료 직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은 A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과 인사 발령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경남에 있는 사무실로 인사 발령이 나게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얻는가 하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씨는 지방 발령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 직원이 마시던 생수병 물에 독성 물질을 타는 방식으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뭔지 또 어떻게 구했는지도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 물질을 사기 위해선 별도의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살충제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가산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상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스 누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 1명이 오늘 새벽 숨져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소방, 국과수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소화설비 수동 밸브를 조작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고 당시 밸브 주변에 있던 사람을 확인해서 추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남측의 대선 전국에 빗대면서 다선 주자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측 대선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뜯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선이란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벌어지는 싸움은 최근 국제사회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풀린 가운데 금고 판매량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 4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6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어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 40.0%로 뚝 떨어졌고 특히 5만 원권 환수율은 24.2%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제조업의 매출 과세 표준은 2,566억 원으로 전년에 1,273억 원에 비해서 101.56% 증가해 작년 금고제조업자 매출이 전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